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주에 광주 지역 산단 4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관련 규제도 좀 줄고요. 세금도 좀 깎아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하는 여건이 좋아지는 건데요. 산업 기반이 취약한 광주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생산도시로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광주의 미래 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단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김성진 전 광주TP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 의원님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셨죠? 네, 맞습니다. 21대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일 텐데 이번에도 산자유로 가시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신청은 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 정수 조정이 있었는데요. 네. 전체 산자위 정수는 한 명이 늘었습니다. 아, 예, 한 명이 늘어서 저희 민주당이 이제 한 명이 더 느는 이런 결과인데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송 의원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이 있는 것은 광주 유일한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혹시 산자위 가게 되시면 간사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산자위에 남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됐고 하실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국회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산자위 계시면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분도 함께 노력하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의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광주의 3대 핵심 산업 그러면 AI,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예결위원을 쭉 지냈는데요. 2년 동안 이 세 개의 핵심 산업의 국비가 1,000억 가까이 958억 정도가 투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 무인 저속 특장차를 주 종목으로 하는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이 됐고요. 드디어 이제 이번에 경제자유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과 관련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예산과 또 관련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자유 구역에 대한 어떤 치밀한 설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 3대 핵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난주에 지정이 되고 광주가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 시가 그렇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이 같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경자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등으로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조세 감면, 그다음에 규제 완화 등으로 경영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여건 자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투자 유치 전담 조직인 광주 경제자유교육청이 신설이 되면 기업 투자 유치 활동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10조 3천억 이상의 생산물 완료 효과와 3조 2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완료 효과, 특히 5만 7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1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희망이 드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지정만 됐다고 당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나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 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광주 경제자유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 그 신설 협의 중에 있고요.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시 조례나 규칙을 재개정하고 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반드시 개청해서 투자유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안에 전담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을 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김 원장님 이제 예전에 경제자유구역 단장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지역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하나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광주의 경제 상황을 지켜볼 때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기업의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이번에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그 분야는 방금 송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등등 미래 핵심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이러한 미래 산업들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면은 광주 지역에 큰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 특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유치 과정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죠. 송 의원님, 이번에는 7년 전하고 좀 방법이 달랐다고요? 선정하는 방법이? 그렇죠. 7년 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3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서 17년이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세 곳을 빼고도 지정된 곳이 8개 지역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것이. 예, 지정돼 있는 것이.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희 광주를 포함해서 세 곳이 됐는데요. 이전하고 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미개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기반 조성을 한 후에 기업 입주를 시키는 방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랜 기간이 걸쳐서 재원이 투입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좀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 같은 경우는 개발제 실제 투자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산업 연구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이 이제 우리 광주하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또 경기 시흥하고 이렇게 세 네. 곳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도 좀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까? 경쟁 상황이었나요? 어땠습니까? 부시장님? 예. 당초에 그럼 작년 초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10군데에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9월 달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5군데만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이번에 3군데가 광주를 포함해서 3군데가 지정이 된 겁니다. 2군데가 탈락하고 네, 3군데가 그렇습니다. 됐군요. 예. 그렇군요. 광주가 지정을 받게 된 특별한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광주는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때 중점적으로 봤던 게 투자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이 가능하냐, 요거는 이제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광주의 경우에는 이미 산단 조성이 취준중에 있고 특히 4개 지역 중에 3개는 이미 내년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첨단 산지구인 경우에도 올해 안에 지금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단 조성이 굉장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에너지, 자동차, AI 등 이것들은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되어 있는 신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평가 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되는 것들은 곧 지정과 동시에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데를 정부가 지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광주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외자 유치 실적 전국에서 좀 최하위권 뭐 이런 그다음에 산업 기반도 사실 부족하다는 게 자 내외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데 투자 유치 성과로 바로 이어져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떤 생각하십니까, 송 의원님? 2018년 말 기준으로 저희 광주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900만 달러였더라고요. 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에 뭐 지난해 11월에 지정됐었던 규제 자유 특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번 뭐 경제 자유 구역 지정도 마찬가지고 뭐 당장에 이제 어떤 성과를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이것을 얼마만큼 내실 있게 전문 인력도 배치를 하고 내실 있게 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청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4개 지구가 지구가 있죠. 그 4개 지구에 있는 혁신 기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그다음에 또 연구기관들, 그래서 산학연 이런 연계를 더욱더 튼튼히 해야 되고 거기에 중심 역할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차질 없이 우선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기반을 빈틈없이 만드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께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부시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기관이 그리고 어떤 규모나 어떤 인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가 지금 행안부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한 50명 내에 소규모의 임팩트 있는 기관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로 이제 개발 파트와 투자 유치 파트 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개발 파트에 많은 인력들이 배치돼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한 후에 기업 유치를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지금 광주 이번에 4개 지구는 대부분이 지구 산단 조성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맞춤형으로 기업 지원할 수 있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근데 세 군데가 광주를 포함한 세 곳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반면에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율촌 산단의 경우는 일정 부분 땅이 또 빠져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잘 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 원장님께서 운영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뭘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인센티브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노사 간의 상생 협력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런 것도 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혁신 인프라가 또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산학연 그런 협력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 간의 우호적인 협력 분위기, 다시 말하면은 상생 협력 노사 상생 협력 도시로 기반이 갖춰졌을 때 투자가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사 간의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광주시가 굉장히 고심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광주는 지금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설립이 돼서 작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현재 빅그린 산단의 공장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작년 하반기 이후로 노조가 탈퇴함으로써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에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다 이런 얘기보다 이게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리시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주 우리 지역 사회의 큰 염원인데요. 산단 하나하나별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4개 산단이 지정이 됐으면 광주에서는 거의 중요한 거의 모든 산단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광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또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 또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로 지정된 첨단 3지구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쪽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먼저 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광주가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의 현재 보면 상당히 낙후된 경제가 낙후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과거 방식에 의해서 캐치업 전략으로는 타 시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또한 점프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AI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중점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SOC 건설 사업이 아닌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그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을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첨단 3지구의 부지 조성을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그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결정되었고요. 금년도에 반드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총 5년 동안 총 사업비 4천여억 원을 투자해서 빅데이터 센터, 실증단지, 창업동 등 그 인프라 구축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만 해도 국비 600여 원을 포함하여 총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AI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금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광주과학기술원에 지스트 AI 석박사 육성 대학원이 지금 운영할 학생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또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프랑스 에콜 42를 배치 마킹해서 인공지능 상한 학교를 지금 설립해가지고 현재 인원을 모집 중에 있는데 지금 180명 모집에 1,000명 이상이 지금 지원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7월 달에 바로 그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지구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업 유치입니다.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해서 총 14개 기관을 기업과 MOU를 체결을 했고 그중에서 7개 기업은 실제로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이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그 인재 양성이나 그다음에 그 글로벌 선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것 노력과 함께 그 첨단 3지구의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게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네. 광주시가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감면해 준다고 할 때도 이 인공 AI 산업 들고 가서 따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켜보면서 말이죠. 잘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AI 하겠다고 하는 데가 광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유수한 기업과 유수한 도시가 다 이거 AI 한다고 하는데 우린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수도권도 아니고 지역에서 잘 될까?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예산과 입법이 적으로 저희가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4천여억 원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AI 직접단지로서의 그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없고요. 결국 이것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당장 뭐 1조 원 규모로 늘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닌데요. 통상 5년 사업이면 벌써 뭐 내년 정도면 그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구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총 1조 원 정도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다음에 리서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던 또 스타트업을 창업시키건 간에 어쨌든 기업 생태 도시를 AI 관련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특별법을 발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저희 의원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적으로 입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별법을 발의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담을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쭉 길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력들을 더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지스트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세계 AI 분야로 앞서 있는 연구 대학이라고 한다면 MIT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MIT와 함께 공동 연구를 모색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결국 이것들이 직접된 결과, 결국 그것의 결과는 기업으로 꽃피우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AI 기업을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 조건을 또 기반을 광주가 얼마만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걸로 판가름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특별법을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이제 TP 원장도 하시면서 기업 지원 사업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마 AI 사업과 같이 그림도 시하고도 그리시고 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AI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AI 산업은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분야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각국이 전부 다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손정희 회장이 우리 문 대통령님을 예방했을 때 세계는 지금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인공지능 전문 인력은 아주 고 하이테크 분야로 치면은 10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이 애초에 반도체 조선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광주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책 예타 면제 사업을 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우수한 인력들을 광주에서 훈련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고 싶어도 너무나 높은 임금 때문에 이게 쉽게 데려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수한 이 인공지능 인력을 데려올 때 정부나 지자체가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우수한 인력 혁신 기업 이외에도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수집하고 활용되는 분야에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
광주가 특정 부분을 조금 예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 프리존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발달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광주는 지금 세계 노인 건강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날마다 이용하는데 그분들의 건강 데이터를 또는 치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리존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업이 이제 산업이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임금 부분에서 공공 영역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에 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갑석 의원님께서 다음 국회에서 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뭐 미국은 더 부족하죠. 왜냐하면 AI 사업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자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몸값이 천정부지입니다. AI 관련된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클래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아래 정도 중급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기업들이 그런 중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임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해서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관학교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뭐 양성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 기업들이 그런 인력 면에서 광주를 매력적인 곳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하고 비교하자면 훨씬 싼 값에 광주에서 또 그러한 인력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워낙에 뭐 인력난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력을 잘 길러내면 상대적으로 고급 인력의 인건비는 여기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거다. 혹시 시에서 뭐 더 아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AI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 기업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거는 제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송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 의원님 부담이 자꾸 올라가시는데. 자,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부분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빅그린 산단 쪽으로 한번 상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미래형 자율주행차 산업직으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 모터스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업 계획을 먼저 부시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주시는 지금 그 미래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라고 하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산단도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 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등을 여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산구 일원에 약 56만 평 규모로 지금 빅그린 산단이 조성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아마 완공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모터스 GGM 공장이 설립되고 있고요. 내년 9월부터는 아마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은 한 23% 수준의 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와 함께 그 자동차 클러스터, 자동차 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가지고 국비 1,431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3,0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 투입된 그 예산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선도기술센터 건립할 예정이고 장비 구축 등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된다면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국가 인증 기반 확보를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미래 지금 빅그린 3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지구 육성을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은 결국은 GGM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요. 그 GGM이 내년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면 그 관련 부품 업체들 같이 집적화되는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해 가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죠. 지금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생산할 자동차는 지금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고 현재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엔진을 달고 움직이는 이런 차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GGM의 지금 공장 건설 시스템, 그 생산 시스템 자체를 설계를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실은 근데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 부분에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이 자동차 산업 부분은 그렇게 무슨 하이테크를 갖고 있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김 단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잘 아시다시피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부침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다시 노동계가 참여를 함으로써 다시 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뭐 공장 건설 공정률이 벌써 이제 22% 정도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제 자유구역 지정도 그 성공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은 빅그린 산단의 미래 자동차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또 전장 부품 전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 신설된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래 시장에 보다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여력을 갖출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외국 기업에 대한 취업의 문도 열릴 수 있고, 또 경제 자유구역이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산단 조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또 튼튼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은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유형 무형의 베네핏이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좀 잘 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희망적이긴 한데요. 송 의원님, 사실은 광주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당선되자마자 국회도 열리기 전에 네. 그 노사 양쪽 만나시고 애쓰셨는데 광주형 일자리 좀 잘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주춤하긴 한 것 같은데. 저는 한 곱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이제 법적인 뒷받침에서는 제가 지난번 20대 국회 때 발의했었던 일명 광주형 일자리법,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인데요. 결국 적정 임금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 인프라가 제공되기 때문에 적정 임금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이든 지방정부의 재정이든 그러한 재정을 합법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 이제 광주형 일자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결국 기업 입장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가장 매력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적정 임금에 유연하고 유능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걸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러한 노동이 가능하게끔 노사 상생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와 노조, GGM이 이제 타결했던 게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시에다가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GGM 그 공장에다가는 노사상생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면 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논의들이 이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이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대충 하려고 하면은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노동단체, 또 시민, 정치권 할 것 없이 많은 노력과 정성, 인내가 필요한 일이 어떤 광주형 일자리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 이걸 꼭 광주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이 무인 이동체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뭐 무인 이동체나 자율형 자동차나 말만 다른 거지 사실은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광주가 추진하는데 좀 불편함은 없을까요? 저도 구체적으로 시흥 같은 경우를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영광의 대마산단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무인화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역할들이 또 주특기들이 좀 나눠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높은 임금 대비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연한 노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직된 노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 자체도 하나도 이후에 최근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이곳 광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유연하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광주가 갖는 최대의 강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 산업도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사실은 광주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전이 혁신도시에 와 있으니까 한전과 관계된 에너지 산업을 또 빼놓을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산업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자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대한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산단 조성하고 여러 관련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일원에 43만 평 규모로 지금 도시 첨단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을 조성 중에 있고요. 내년이면 두 개 다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각종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을 이미 그렇죠. 저희가 유치해가지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현재 건립 중에 있고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돼서 7월이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지금 지난해 11월 15일 날 산업부로부터 도시 첨단 산단과 에너지밸리 산단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융복합 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종합 지원센터를 지원받게 되고 그걸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22년이면 완공돼서 연구개발 지원이나 기업 성장 지원을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전지 인증센터를 도시 첨단 단지에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2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서 구축할 예정이며 거기서 인력 양성까지 같이 하는 이런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시장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을 확보해서 산업 발전하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이 부분도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전임 한전 사장 계실 때 500개 기업 유치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얘기는 들어갔어요. 이쪽 반응이 어떤가요? 의원님? 2019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이죠. 네. 기준으로 해서 유치 기업이 약 300여 개 300여 개. 되고 총 투자 금액은 한 1조 2천억 원. 네. 그다음에 일자리 수 약 8천 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네, 있네요. 물론 뭐 작지 않는 성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관련된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좀 창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인데 조금 전에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에너지밸리하고 도첨산단 이것이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 지원법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20대 국회 때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쉽게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는 제가 가장 먼저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177석의 위력을 발휘를 해서 이런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밸리가 많은 기업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힘이 납니다. 네. 그러신가요? 자, 우리가 광주에서 들여와야 될 3개 산업,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광주만 이게 이제 4개고요. 이미 이번에 3군데 지정돼 있는데 그 전에 또 지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정말 잘 되어 왔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김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네. 투자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외자 확보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과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초기에 너무 과다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개발이 굉장히 더딘 그런 비판도 한켠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주와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새만금을 포함하면은 이제 서울을 제외한 거의 전 광역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나씩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 초기 지정부터 지금까지 한 4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는데요. 1차, 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는 수요 대비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개발구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 이 개발률이 40%에 못 미쳤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13년에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으로부터 이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개발이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를 소유한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또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개발 지역을 둘러싼 이 개발 사업자들의 좋지 않는 그런 행태들도 많이 발견이 돼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예를 들면은 전체 면적의 70%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 정말 잘 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역할도 있었지만은 너무 과다한 지역을 편입시켜서 개발이 지연됐다라는 비판은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비춰볼 때 광주는 어떻느냐? 광주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최소한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만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구별로 뚜렷한 산업발전 전략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지구에
국책 사업이 전부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다. 이러한 점들을 지켜봤을 때는 기존의 경제 자유구역과 차별되게 광주는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사실 우리가 가까이 보기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의 그 이제 경제자유구역인데 사실은 빈 땅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가보면 이거 왜 지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빈 땅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면 국내에 벤치마킹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초기에 지정할 때는 딱 하나만 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인천입니다, 그게. 인천이죠. 예, 인천 딱 하나만 지정한다 그랬는데 왜 인천이냐, 수도권인데 지역 균형 발전하자. 그래서 광양권, 그다음에 저 부산, 경남.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1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왜 세 개만 해두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쭉 확산이 됐는데요. 제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이다. 인천 같은 경우는 비록 넓은 지역을 선정을 하긴 했지만은 각 지역마다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 계획은 수요에 기초를 해서 세웠다. 물론 지리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우리 광주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했다는 데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주도 필요 최소한의 지역에 한정을 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좀 더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성공 맨 최초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들이 다 바닷가 쪽에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예.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뭐 지금 광주가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광주가 선정한 세 개의 사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점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이 다소 조금 방만하게 지정이 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곳들이 좀 사실은 있죠. 그래서 말이 경제자유구역이지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또 이것도 없어졌거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건은 조금 안 좋아진 것은 맞지만 아까 제가 7년 만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럼 과거에 지정된 것과 7년 만에 지정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렸듯이 과거에는 그냥 넓고 빈 땅을 딱 정해서 거기에 개발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곳, 기왕에 사업의 내용도 있고 또 공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됐고 그렇게 지정된 핵심 3대 핵심 사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더 활발하게 유치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얹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성공의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광주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강이나 화학처럼 대규모 공장을 필요하고 수송을 필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연안을 끼거나 항구를 끼어야 될 이유가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광주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비록 내륙이라는 단점이 있지만은 입지적인 그런 이 단점은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토론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제 광주가 희망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요즘 수도권 쪽에서 좀 편차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수도권으로 와도 똑같은 혜택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대통령 쪽에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의원들은 또 수도권 의원들 나름대로 무슨 거기 개발하는 거 규제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이건 국회에서 정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쉽게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수도권이라고 한다는 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현재 확정된 것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리쇼링이라고 하죠. 유턴 기업, 나갔던 유턴 기업. 현재 확정돼 있는 뭐 합의되어 있는 정도 수준은 그동안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줄이고 국내에 들어와야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50% 이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축량에 비례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거든요. 지금 일부 경제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공장 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쉽게 완화되기는 힘들 거고요. 여전히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는 것은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결국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춰서 유턴 기업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기 때문에 뭐 일부 수도권 정치권이나 또 일부 언론 또 경제계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지만 아마 그렇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좀 한 말씀 드리면 교수님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광주시에 많이 희망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바람은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주의 산단들이 경제자유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뭐 당장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잘 살려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도 좀 많이 늘리고요. 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